안녕하세요. 미국주식으로는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22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오래간만에 뉴스 컨텐츠 말고요. 번역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1시간 전에 업로딩이 됐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1000분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클릭수만 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많은 분들께서 한번 시청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잡히는 것처럼 두 사람의 거물이 이제 하나의 영상에 등장을 하거든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그나이트라는 개발자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고요. 이 컨퍼런스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화면에 젠슨 황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레가 함께 등장하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마련이 됐거든요. 이 두 사람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두 기업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미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요, 제가 미준 패밀리 멤버십 플랫폼에 하루 전에 이제 멤버분들을 위해서 업로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회수를 보시면 28분만 시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영상인데 클릭수가 너무 적어서 이대로 좀 사장되기에는 아까운 영상이다. 이 영상을 좀 많은 분들께서 시청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유튜브에도 업로딩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멤버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22일 오늘 엄청난 뉴스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흥분되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일단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빨간색을 기록했는데요.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18, S&P 500은 마이너스 0.20, 마지막으로 나스닥도 0.55% 떨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이렇게 미국 증시가 간만에 하락을 보였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제 생각에 첫 번째 이유는요, 기술적인 조정입니다. 잠깐 차트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시킹 알파 페이지 모멘텀으로 들어가서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RSI 지수가 있잖아요. Relative Strength Index죠. 자, 이 Relative Strength Index가 만약에 70을 넘어가면 지금 현재 주식이 너무 과매수되어 있다. 따라서 기술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어제 주가가 떨어지기 전 RSI 지수는요, 무려 72.57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죠, 어제. 그래도 아직은 70을 넘어가거든요. 따라서 기술적으로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 얘기는요,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QQ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멘텀 들어가서 가장 밑으로 들어가시면 RSI 지수가요, 어제 주식이 떨어지기 전에 73을 찍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좀 지나치게 단기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경향이 있다. RSI 지수가 굉장히 높았다. 어제 주가가 떨어진 이후에도 아직 69.22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어제 미국 증시가 좀 힘을 내지 못했던 이유는요, FOMC 미팅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투자자들이 은근히 바라고 있었던 금리 인하에 대한 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만 잠깐 읽어드리면요, 화요일에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최근 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훨씬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의향이 거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렸던 회의 요약본에 따르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우리가 FOMC라고 부르죠. FOMC의 위원들은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완고하거나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의록에 따르면요, 정책 전망을 논의하면서 참가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위원회 목표인 2%로 되돌릴 수 있도록 통화 정책의 입장을 충분히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한다. 제한적이라는 것은 적어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우회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회의록에는 위원들이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 논의했다는 흔적조차 없었으며 이는 회의 후에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바가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위원회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목소리를 이번에 의사록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조금 희망을 가졌었는데 약간은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시 미국 증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어제 나스닥의 하락을 이끌었던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성장주의 이름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가가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은 조비 에비에이션이고요. 9.11%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스템이 마이너스 8.97, 울프스피드 마이너스 8.75, 업스타트 마이너스 8.50, 플러그 파워가 마이너스 7.88, 인바이트 마이너스 7.74, 팔란티어 마이너스 7.2, 리비안 마이너스 7.15, 차지포인트 마이너스 7.08, 에디타스 마이너스 6.64, 오픈도우가 6.40% 빠졌습니다. 이 종목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중간에 있는 팔란티어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아직까지는요, 적자 기업들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에서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던 성장주 중에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종목들이 어제 조정을 받았다. 그 얘기는요, 단기 수익을 실현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단기 투자자들, 트레이더들이 많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 12의 성적표입니다. 어제 12종목 중에 3종목이 상승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오래간만에 힘을 냈습니다. 2.38% 플러스를 보였고요. 소파이가 플러스 1.59% 보이면서 간만에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우버 역시도 0.18%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종목은 모두 마이너스고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0.92,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16, 아마존 마이너스 1.53, TSMC 마이너스 1.5, 인피니언 마이너스 2.58, 온셈이 마이너스 3.24, 나비타스 마이너스 3.24, SMCI 마이너스 4.84, 마지막으로 팔란티어가 무려 7.22% 조정을 받으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오늘은요, 엄청난 헤드라인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컨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기사를 첫 번째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었는데요. 제가 선택한 오늘의 첫 번째 기사는요, 이미 미준 속보를 통해서 전달해 드린 것처럼 샘 알트먼이 오픈 AI의 CEO로 복귀한다라는 뉴스입니다. 좀 믿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며칠 되지도 않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정말 드라마 같은 실리콘밸리의 모습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정말 흥미진진한 이벤트가 며칠간 펼쳐졌습니다. 자, 결국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가 돌아왔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드라마틱한 한 주를 보냈던 샘 알트만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한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오픈 AI의 CEO로 복귀한다는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는 오픈 AI의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이사회에는 브렛 테일러, 이분은 전 세일즈포스 공동 CEO라고 나와 있고요. 레리 서머스는 전 재무부 장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 디 안젤로가 나오는데요. 이분은 쿼러의 공동 창립자 겸 CEO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의장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드라마를 썼던 장보님 샘 알트만이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보내고 있는지 그의 메시지를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인내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픈 AI를 사랑하며 지난 며칠 동안 제가 한 모든 일은 이 팀과 그 사명을 함께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그것이 저와 팀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이사회와 사티아 나델라의 지원으로 저는 오픈 AI로 돌아가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X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정말 마이크로소프트가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오픈 AI와의 협업을 굉장히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구나. 따라서 이번 드라마의 승자는요,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의 반응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오픈 AI 이사회에 대한 변화에 고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보다 안정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향한 첫 번째 필수 단계라고 믿습니다. 샘 그렉, 저는 이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이들이 오픈 AI 리더십과 함께 오픈 AI가 지속적으로 번창하고 미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강력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고객과 파트너에게 차세대 AI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이번 드라마는요, 굉장히 짧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해피 엔딩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두 번째 굵직굵직한 뉴스는요, 팔란티어 소식입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팔란티어가 NHS의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결국은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영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NHS의 사업을 공식 수주했다라는 엄청난 뉴스가 발표가 됐고요. 한번 읽어보시죠. 몇 주간의 추측과 루머 끝에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내셔널 헬스 서비스라고 부르는 NHS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이끄는 그룹과 국가의료 시스템 개편 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성명서에서 NHS는요, 수백만 명의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고 환자 대기자 명단을 줄이고 퇴원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 내년 봄부터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요, 팔란티어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영국의 NHS 서비스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무료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병원에 갈 때 대부분 다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너무나 서비스가 엉망이죠. 환자 대기자 명단도 굉장히 길고요.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가능성도 높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점이 많습니다. 예약을 잡는 것도 어렵고요.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할 여지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팔란티어의 그 힘을 가지고 과연 제가 이용하고 있는 NHS 서비스가 얼마나 좋아질지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연합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영어로는 FDP입니다. 자, 이렇게 알려진 새로운 도구는 다양한 NHS 시스템에서 개별적으로 보관되는 정보를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FDP 프로젝트는 초기에 선택적 회복, 치료 조정, 예방접종 및 면역, 인구 건강관리, 공급망 관리 등 NHS가 지금 가지고 있는 5가지의 주요 우선 과제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규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계약은 7년짜리 계약이고요. 첫 번째 해에 2,560만 파운드를 포함해서 총 금액은 4억 8천만 파운드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미화로 6,200만 달러라고 써 있는데요. 하나로 환산을 해보면 8천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계약 하나가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엄청난 금액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대형 계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팔란티어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그룹이 형성이 돼 있죠. 팔란티어가 주도하는 이 그룹에는 컨설팅 회사인 엑센추어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밖에도 PwC라든지 NECS, 카널파라 이러한 다른 회사들도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새로운 도구는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서 환자에게 더욱 신속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따라서 의료 서비스가 선택 진료의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NH 국가혁신 책임자 빈 디와카르 박사가 성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플랫폼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만 6개월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한 나라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할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모든 병원 신탁과 지역 의료 시스템은요, 정보를 연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체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결과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8천억 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계약을 땄는데 문제는요, 팔란티어의 주가를 보시면 7% 넘게 하락을 했고요.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도 2% 넘게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미 주가에는 이러한 소식이 반영이 돼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팔란티어가 최근에 너무 달렸습니다. 자, 이것도 모멘텀에 들어와서 우리가 렐러티브 스트렝스 인덱스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주가가 어제 떨어지기 전에 RSI 지수가 74를 찍었었습니다. 따라서 70을 넘어가면 과매수인데 지금 74면요. 과매수가 돼도 좀 심하게 됐었다. 따라서 조정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달해드릴 뉴스는요. 엔비디아 어닝 결과입니다. 사실 가장 많은 분들께서 기다렸던 뉴스가 엔비디아의 어닝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어닝이 어땠는지 하나하나 찬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의 농계 EPS를 보시면 4달러 2센트를 만들어냈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무려 63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죠. 매출을 보시면 매출 역시도 작년 대비 성장률이요. 205%를 넘어갔고요.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2.01 빌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전망치에 비해서 2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낸 거니까 정말 엄청난 실적이다. 우리가 좀 감탄을 아니할 수 없는 굉장한 실적이 발표가 됐죠. 자, 이번에는요, 제가 차트 7개로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를 좀 종합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어닝 결과 서머리는 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수치죠. 자, 일단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이번 분기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매출을 보시면요, 18.12 빌리언을 찍었죠. 자, 그런데 이 수치는 지난 분기에 비해서도 34%가 증가한 거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206%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출이 이렇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진도 좋아졌겠죠. 그로스 마진, 총이익 마진을 보시면 74%를 찍었고요. 전분기에는 70.1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분기에 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 또 작년 이맘때는요 53.6%밖에 안 됐거든요. 따라서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0.4%포인트가 올라갔다. 뭐 거의 기록적인 수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는요 넷인컴 순이익을 보면요, 순이익이 9.2 빌리언인데 이 수치는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작년 대비 성장률은요 1259%입니다. 따라서 원래 이제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따라서 실적이 이렇게 12배가 올라가면 1200%는 이제 13배, 12배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주가도 12배, 13배 올라가는 것이 정석이죠. 따라서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건 그냥 하이프가 아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깔끔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분별 성장률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 센터의 성장률은 정말 대단합니다. 지난 분기에 171%를 찍으면서 엄청난 성장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분기에는요 무려 작년 대비 278.6% 성장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한 가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게이밍도 성장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지난 1년 가까이 마이너스를 보였던 게임 부분이요 지난 분기에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잖아요. 21.9% 성장한 이후에 이번 분기를 보시면요 게이밍이 81.7%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고 이제는 성장 추세를 만들어내는구나,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보고가 된 거죠. 자, 여기 데이터 센터 레비뉴의 변화 추이를 보면요, 인공지능이 언제 나타났는지 우리가 확연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게이밍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을 찍었죠. 그래서 바닥을 찍고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따라서 엔비디아는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산업 부분, 그리고 자동차 부분을 보시면요, 산업 부분도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찍다가 이제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108%라는 굉장한 성장 추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오토모티브가 조금 문제인데 자동차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잖아요. 따라서 지난 과거 몇 분기 동안 100% 넘는 좋은 성장을 보였던 자동차 부분이 드디어 지난 분기에는 15%로 떨어졌고 이번 분기에는 4% 성장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부분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이 자동차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쪽 부분도 지금 기타죠. 기타 매출 역시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다만 자동차 혼자만 조금 하향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주가는요, 어닝을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1.74%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성장률이 200%를 넘었는데 주가가 어떻게 떨어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밑에 숫자를 보시면 엔비디아 주식은요, 지난 3개월 동안 16% 급등했고요. 6개월 동안은 61%, 그리고 1년 동안은 무려 227%나 급상승을 한 주식입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자 말고요, 우리처럼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200% 넘는 수익을 올렸는데 수익 실현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중기적인 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투자자 입장에서도 많은 물량이 좀 수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엔비디아의 어닝 실적에 대한 기사 하나를 좀 읽으면서 구체적인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최근 분기 매출은 206% 증가하면서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자, 또한 1월 분기의 매출 전망치를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제시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2023년 크게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흔들렸습니다, 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수치를 좀 보시죠. 엔비디아는 10월 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이 4.02달러로 월가의 컨센서스 추정치인 3.37달러에 비해서 높았다고 발표를 했고요. 181억 달러의 매출은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162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은 작년 대비 279% 성장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무려 41% 증가한 145억 달러로 급증을 했습니다.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분기의 매출 예측 범위의 중간 지점은 200억 달러가 제시가 되고 있고요. 컨센서스는 180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20억 달러나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어닝 결과도 굉장히 좋았고 가이던스도 엄청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과연 CEO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의 강력한 성장은 범용에서 가속 컴퓨팅, 그리고 제너러티브 AI로 광범위한 산업 플랫폼 전반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엔비디아의 상품이요, 안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컴퓨터에도 들어가고 가속 컴퓨팅, 그리고 결국은 인공지능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보도 자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엔비디아는요,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거죠. GPU뿐만 아니라 CPU, 네트워킹, AI 파운드리 서비스,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이 모든 것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그리고 결국은 엔비디아는 제너러티브 AI 시대의 수혜주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AI 파운드리 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컨셉인 것 같은데, 파운드리는요, 여러분들 TSMC 그리고 삼성전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계되어 있는 칩을 가지고 제작하는 것을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인공지능의 파운드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영상 있잖아요. 이 영상에서 이제 파운드리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을 제작하는 TSMC,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TSMC가 될 것이다, 이러한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에 1.7% 하락한 490.75를 기록했습니다. 500달러 넘기기가 좀 쉽지가 않죠. 자, 이번에는 최고 재무 책임자 콜레스 크레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보고서와 함께 제공된 서면 논평에서 미국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의 영향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중국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 매출이 이번 분기에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덧붙였는데요. 다른 지역의 강력한 수요로 인해서 부족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 쪽은 이제 매출이 많이 줄겠죠. 하지만 다른 쪽으로 판매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우리가 실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실적 발표 후에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소폭의 하락을 보인 이유는요, 커다란 랠리 때문일 수 있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번 달에만 23% 급등했고요. 올해 들어서 240% 이상 상승을 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실현을 한 물량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투자 가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칩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AI 트렌드의 가장 주요한 수혜자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이 회사의 GPU는 AI 모델을 훈련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병렬 연산에 매우 적합하다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하이엔드 칩은 H100죠. 이 칩은요, 사실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에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제너레이티브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제품의 부족 현상이 일어났죠. 따라서 기술 업계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이 된 것이 H100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엔비디아는요, 이달 초에 2024년 2분기에는 H200 텐서 코어 GPU라는 새로운 차세대 주요 AI 칩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H100가 올해 나왔는데 내년에는 H200가 나온다. 굉장한 소식이 전달이 된 거죠. 따라서 이 H200가 나오게 되면요, 또 다른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감을 올려볼 수가 있었고요. 이 회사는 또한 더 빠른 속도로 칩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엔비디아는요,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을 업데이트하면서 엔비디아가 이전에 2년 제품 주기에서 앞으로는 AI 칩의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해당 문서의 슬라이드에는요, 2024년 그리고 2025년에 추가로 하이엔드 AI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과거에 엔비디아는 2년에 한 번씩 차세대 칩을 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매년 새로운 칩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 절대로 1등 자리를 뺏기지 않겠다. 이러한 결의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에서 딱 왔는데요. 2021년 그리고 이제 2022년에는 없죠. 그래서 2023년에 H100가 등장을 했죠. 자, 그런데 내년에는 H200가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요, X1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중간에 보시면은 B100 있잖아요. 따라서 2년도 되지 않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세 가지의 새로운 칩을 출시하는 셈이 되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엔비디아의 성장 속도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번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프레젠테이션 파일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서요, 제가 한국어로 버전을 바꿔서 좀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엔비디아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국어 버전의 투자자 프레젠테이션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미디움 플랫폼 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홍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월가에 굵직굵직한 뉴스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뉴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나오는데요. 아마존의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 주식을 1000만 주 매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000주가 아니라 1000만 주를 매도한다라는 끔찍한 소식이거든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아마존의 회장 겸 공동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는 화요일날 대량의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고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중에 아마존은 2.1%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1.56% 떨어지는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뭐 1000만 주를 파는데 1.56%면 굉장히 좀 선방을 한 거죠. 그만큼 최근에 이제 아마존의 주가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CNBC의 데이비드 파퍼는요, 거래자들 사이의 시장 정보를 인용하면서 베조스가 800만 주에서 많으면 1000만 주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요 10억 달러 정도의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조스는 지난주에도 167만 주를 매각한 바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 따라서 자금을 조달해야 할 일도 많고요. 따라서 계속해서 좀 주식을 팔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1000만 주를 파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개수를 보시면 9억 8,800만 주입니다. 그 얘기는요, 1000만 주를 팔아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1% 정도 판 거다. 따라서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뉴스를 보고 아마존의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테슬라의 인도 진출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인도 정부와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는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내년부터 인도의 전기 자동차를 선적하고 2년 이내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테슬라와의 계약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통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하기를요, 내년 1월 달에 인도의 구자랏에서 열리는 행사 하나가 있는데요. 비브란트 구자랏 글로벌 서밋이라는 행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테슬라의 계약 소식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요, 모든 공장에 약 20억 달러의 초기 최소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인도에서 자동차 부품 구매를 최대 150억 달러까지 늘릴 것이다. 작년에 이제 인도에서 부품 구매를 위해서 사용한 비용은 10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금액을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올릴 수 있다.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인도에서 일부 배터리를 만들 가능성도 높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전기차 시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작년에 판매된 전체 승용차 중에서 배터리가 구동하는 차량은요 1.8%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10% 넘는 침투율이 보이고 있는 전기차의 추세에 비하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지역이 바로 인도죠. 자, 하지만 그 얘기는요,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고 역으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인도의 차량 구매자들은요, 전기 자동차의 높은 초기 비용 그리고 충전소 부족으로 인해서 전환을 주저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돼야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겠죠. 테슬라는 높은 관세 때문에 인도에 직접 자동차를 수입하지는 않습니다. 현지에서 만든 첫 번째 자동차가 판매가 되면 2만 달러 정도에 판매될 수 있다라고 일부 사람들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 2만 달러 정도 되면 인도 시장에서 드디어 좀 먹히기 시작하겠죠. 가격 하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충전소도 많이 생겨야 되겠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인 인도와 테슬라는요, 1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이후에 5월 달에 대화를 재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화가 굉장히 순조롭게 잘 발전이 되고 있다. 드디어 1월 달에는 커다란 뉴스가 발표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11월 22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킨알파 구독권 없으신 분들께서는요 30% 할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킨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모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셨나요?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 투자하고 계신 종목을 팔로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을 통해 원하는 종목을 찾아 팔로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종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종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종목에 대한 평가가 바뀔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가 보유에서 매도로 바뀐다든지 월가의 점수가 보유에서 매수로 바뀔 때도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3가지 방식의 종목 투자 가치, 5가지의 평가 기준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고요. 해당 섹터에서 순위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가치 평가 카드입니다. 시킹알파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미국 주식 종목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 평가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파란색 글씨의 퀀트를 클릭하시면 과거 퀀트 레이팅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퀀트 평가의 기준이 되는 5가지 팩터 그레이드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세분화된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각 항목별 점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퀀트 분석을 통해 과거 월가의 전문가들만 볼 수 있었던 기업의 펀더멘탈을 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종목의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아랫부분으로 쭉 내려오시면 해당 종목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멤버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혜택입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들은 미국 주식에 관련된 최고의 분석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기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조금만 더 이동하시면 배당주들에 대한 투자 평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의 안정성, 일관성, 배당 성장성, 그리고 배당률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배당금이 가까운 미래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서 파악해 보실 수 있겠죠. 시킹알파의 프리미엄 기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메인 페이지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어닝콜 내용을 음성 파일이나 스크립트로 보실 수 있고요.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 혹은 SEC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디어에 제공한 프레스 릴리즈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과거 10년까지의 기업들의 파이낸스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현금 흐름표의 핵심 수치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Peers 탭을 클릭해 볼까요? 6가지의 종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툴입니다. 종목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고요. 퀀트 점수, 주식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 월가 점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퀀트 랭킹, 퀀트 팩터 점수, 배당률, 밸류에이션 성장성, 수익성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새로운 투자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탑 스톡스에 커서를 올려놓고 톱 레이티드 스톡을 클릭하시면 시킹알파 알고리즘이 선정한 최고의 종목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 블로거 점수, 월가 점수, 이 3가지 점수에서 모두 매수 이상을 획득한 종목들만 나와 있습니다. 즉 삼관왕 종목들이죠. 그만큼 리스크는 적고 수익을 낼 확률은 높은 종목들이겠죠. 이 리스트는 매일 시킹알파의 알고리즘에 의해 업데이트됩니다. 특정 산업이나 섹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톱 스톡스를 클릭하세요. 스톡 스크리너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킹알파가 설정해놓은 다양한 주제의 종목 발굴 툴을 이용하시거나 원하는 평가 기준으로 맞춤형 스크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블로거들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오또즈를 방문해보세요. 최고의 블로거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 주식 블로거를 클릭해볼까요? 그들이 올려놓은 모든 분석 기사들을 읽어볼 수 있고요. 이 블로거가 과거 해당 종목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주식 블로거를 찾으셨으면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분석 기사를 올릴 때마다 알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 투자 조언을 해줄 전문가 팀을 직접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글 번역기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 밖에도 시킹알파의 기능은 무궁무진합니다. 기관들의 투자 레포트, 최신 뉴스, 불과 베어의 의견 등 지금 바로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셔서 수많은 기능들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미주은 특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